안녕하세요. 바다와 같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신입 유튜버 고요한 해파리입니다. 오늘은 짧은 단편을 준비했습니다. 4월의 어느 맑은 아침에 100%의 여자를 만나는 것에 대하여 라는 꽤나 긴 제목의 단편 소설로 무라카미 하루키의 초기 단편집 중에서 몇 편을 가져왔습니다. 이 단편집은 하루키가 1981년부터 1983년까지 작은 잡지사를 위해서 써온 것들인데요. 일반 서점의 판매대에는 없는 종류의 잡지였기 때문에 작가가 타인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느긋한 마음으로 즐겁게 연재를 한 작품들이라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무척 즐겁게 읽을 수 있었는데요. 하루키의 문장들에서 느낄 수 있는 신비로운 이미지들이 마치 영화의 장면들처럼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럼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여러분 안에 조용히 잠들어 있던 상상의 세포들을 조금씩 깨워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4월의 어느 맑은 아침, 하라주쿠의 뒷길에서 나는 100%의 여자와 스쳐 지나간다. 그다지 예쁜 여자는 아니다. 멋진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아니다. 머리카락 뒤쪽에는 나쁜 잠버릇이 달라붙어 있고 나이도 모르긴 몰라도 이미 30에 가까울 것이다. 그러나 50m 앞에서부터 나는 확실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내게 있어서 100%의 여자인 것이다. 그녀의 모습을 본 순간부터 내 가슴은 불규칙하게 떨리고 입안은 사막처럼 바싹바싹 타들어간다. 어쩌면 당신에게는 선호하는 여자의 타입이 있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면 발목이 가느다란 여자가 좋다든가, 역시 눈이 큰 여자라든가, 절대적으로 손가락이 예쁜 여자라든가, 잘은 모르겠지만 시간을 들여 천천히 식사하는 여자에게 끌린다든가 하는 그런 느낌일 것이다. 나에게도 물론 그런 기호는 있다.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면서 옆 테이블에 앉은 여자의 코 모양에 반해 넋을 잃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100%의 여자를 유형화하는 일은 그 누구도 할 수가 없다. 그녀의 코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었던가 하는 따위의 일은 나로서는 절대 기억할 수가 없다. 아니, 코가 있었는지 어땠는지조차 제대로 기억할 수 없다. 내가 지금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녀가 그다지 미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일 뿐이다. 뭔가 이상한 일이다. 어제 100%의 여자와 길에서 스쳐 지나갔어. 라고 나는 누군가에게 말한다. 미인이었어? 라고 그가 묻는다. 아니, 그렇진 않아. 그럼 좋아하는 타입이었겠군. 그게 기억나지 않아.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슴이 큰지 작은지 전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그거 이상한 일이군. 이상한 일이야. 그래서 뭔가 했나? 말을 건다든가 뒤를 밟는다든가 말이야. 라고 그는 지루하다는 듯이 말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저 스쳐 지나갔을 뿐. 그녀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나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걷고 있었다. 무척 기분 좋은 4월의 아침이다. 다만 30분이라도 좋으니까 그녀와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녀의 신상에 관해 듣고 싶기도 하고 나의 신상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기도 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981년 4월의 어느 해맑은 아침에 우리가 하라주쿠의 뒷길에서 스쳐 지나가게 된 운명의 경위 같은 것을 해명해보고 싶다고 생각한다. 거기에는 틀림없이 평화로운 시대의 낡은 기계처럼 따스한 비밀이 가득할 것이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어딘가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우디 앨런의 영화라도 보고 호텔 바에 들러 칵테일이나 뭔가를 마신다. 잘 되면 그 뒤에 그녀와 자게 될지도 모른다. 가능성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나와 그녀 사이의 거리는 벌써 15m 정도로 가까워지고 있다. 그런데 나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그녀에게 말을 걸면 좋을까? 안녕하세요. 단 30분이라도 좋으니까 저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습니까? 바보 같다. 마치 보험을 권유하는 것 같다. 미안합니다. 이 근처에 24시간 영업하는 세탁소가 있습니까? 이것도 바보 같다. 우선 나는 세탁물을 담은 백조차 지니고 있지 않지 않은가. 어쩌면 솔직하게 말을 꺼내는 편이 좋을지도 모른다.
안녕하세요. 당신은 나에게 100%의 여자입니다. 그녀는 아마도 그런 대사를 믿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혹시 믿어준다고 해도 그녀는 나와 이야기 같은 건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당신에게 있어 내가 100%의 여자라 해도 나에게 있어 당신은 100%의 남자가 아닌걸요. 라고 그녀는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한 사태에 처한다면 나는 틀림없이 혼란에 빠질 것이다. 나는 벌써 32살이고 결국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꽃가게 앞에서 나는 그녀와 스쳐 지나간다. 따스하고 자그마한 공기덩어리가 내 피부에 와닿는다. 아스팔트로 포장된 길 위에는 물이 뿌려져 있고 주변에는 장미꽃 향기가 풍긴다. 나는 그녀에게 말을 걸 수도 없다. 그녀는 흰 스웨터를 입고 아직 우표를 붙이지 않은 흰 사각 봉투를 오른손에 들고 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편지를 쓴 것이다. 그녀는 무척 졸린 듯한 눈을 하고 있었으므로 어쩌면 밤새 그것을 썼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사각 봉투 속에는 그녀에 관한 비밀이 전부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 몇 걸음인가 걷고 나서 뒤돌아 보았을 때 그녀의 모습은 이미 사람들 틈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물론 지금은 그때 그녀를 향해 어떤 식으로 말을 걸었어야 했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한다 해도 꽤 긴 대사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능숙하게 말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내가 하는 생각은 언제나 실용적이지 못하다. 아무튼 그 대사는 옛날 옛적에로 시작해 슬픈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로 끝난다. 옛날 옛적에 어느 곳에 소년과 소녀가 있었다. 소년은 18살이고 소녀는 16살이었다. 그다지 잘생긴 소년도 아니고 그리 예쁜 소녀도 아니다. 어디에나 있는 외롭고 평범한 소년과 소녀다. 하지만 그들은 이 세상 어딘가에는 100% 자신과 똑같은 소녀와 소년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길 모퉁이에서 딱 마주치게 된다. 놀랐잖아. 난 줄곧 너를 찾아다녔단 말이야. 네가 믿지 않을지는 몰라도 넌 내게 있어서 100%의 여자아이란 말이야. 라고 소년은 소녀에게 말한다. 너야말로 내게 있어서 100%의 남자아이인걸. 모든 것이 모두 내가 상상하고 있던 그대로야. 마치 꿈만 같아 라고 소년은 소년에게 말한다.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질리지도 않고 언제까지나 이야기를 계속한다. 두 사람은 이미 고독하지 않다. 자신이 100%의 상대를 찾고 그 100%의 상대가 자신을 찾아준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인가. 그러나 두 사람의 마음속에 약간의 극히 사소한 의심이 파고든다. 이처럼 간단하게 꿈이 실현되어 버려도 좋은 것일까 하는. 대화가 문득 끊어졌을 때 소년이 이렇게 말한다. 이봐, 다시 한 번만 시험해보자. 가령 우리 두 사람이 정말 100%의 연인 사이라면 언젠가 반드시 어디선가 다시 만날 게 틀림없어. 그리고 다음에 다시 만났을 때에도 역시 서로가 100%라면 그때 바로 결혼하자. 알겠어? 좋아. 라고 소년은 말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헤어졌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면 시험해볼 필요는 조금도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진정으로 100%의 연인 사이였으니까. 그리고 상투적인 운명의 파도가 두 사람을 희롱하게 된다. 어느 해 겨울, 두 사람은 그 해에 유행한 악성 인플루엔자에 걸려 몇 주일간 사경을 헤맨 끝에 옛날 기억들을 깡그리 잃고 말았던 것이다. 그들이 눈을 떴을 때 그들의 머릿속은 어린 시절 D.H. 로렌스의 저금통처럼 텅 비어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현명하고 참을성 있는 소년, 소녀였기 때문에 노력에 노력을 거듭해 다시 새로운 지식과 감정을 터득하여 훌륭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다. 그들은 정확하게 지하철을 갈아타거나 우체국에서 속달을 붙이거나 할 수도 있게 되었다. 그리고 75%의 연애나 85%의 연애를 경험하기도 했다. 그렇게 소년은 32살이 되었고 소녀는 30살이 되었다. 시간은 놀라운 속도로 지나갔다. 그리고 4월의 어느 맑은 아침, 소녀는 모닝커피를 마시기 위해 하라주쿠의 뒷길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향해 가고 소녀는 속달용 우표를 사기 위해 같은 길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해 간다. 두 사람은 길 한복판에서 스쳐 지나간다. 잃어버린 기억의 희미한 빛이 두 사람의 마음을 한순간 비춘다. 그녀는 내게 있어서 100%의 여자아이란 말이다. 그는 내게 있어서 100%의 남자아이야. 그러나 그들의 기억의 빛은 너무나 약하고
그들의 언어는 이제 14년 전만큼 맑지 않다. 두 사람은 그냥 말없이 서로를 스쳐 지나 그대로 사람들 틈으로 사라지고 만다. 슬픈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녀에게 그런 식으로 말을 꺼내보았어야 했던 것이다. 나는 수프를 먹으면서 졸기 시작했다. 스푼이 손을 떠나서 식기 테두리에 부딪히며 딱 하고 꽤 커다란 소리를 냈다. 몇 사람인가가 내 쪽을 보았다. 옆자리에서 그녀가 가볍게 헛기침을 했다. 나는 그 순간을 얼버무리려고 오른쪽 손바닥을 펴서 그것을 뒤집었다 폈다 하며 살펴보는 척했다. 아무리 그래도 수프를 먹으면서 졸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 나는 15초가량 오른손을 점검하는 척하고 나서 살짝 심호흡을 하고 다시 콘 포타주 수프를 먹기 시작했다. 머리 뒤쪽이 멍하니 마비되어 있었다. 사이즈가 작은 야구 모자를 뒤로 돌려 쓴 느낌이었다. 수프 접시 바로 위 30cm쯤 떨어진 곳에 계란형의 흰 가스 덩어리가 둥실 떠서 나를 향해 됐어, 됐어, 더 참지 말고 잘하고 하며 속삭이고 있었다. 아까부터 그러고 있었다. 그 계란형의 흰 가스 덩어리는 주기적으로 윤곽이 선명해졌다가 희미해졌다가 했다. 그리고 내가 그 윤곽의 미세한 변화를 확인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의 눈꺼풀은 조금씩 무거워져 갔다. 물론 나는 몇 번이나 고개를 젓고 눈을 꼭 감거나 아니면 눈을 돌려 그 가스 덩어리를 지워버리려고 애썼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았다. 가스 덩어리는 줄곧 테이블 위에 떠 있었다. 지독하게 졸립다. 나는 졸음을 쫓기 위해 스푼을 입으로 옮기면서 머릿속으로 콘 포타주 수프의 철자를 떠올려 보았다. 너무 간단해서 효과가 없었다. 스펠링이 까다로운 단어를 하나 말해주지 않을래? 하고 나는 그녀 쪽을 향해서 살짝 말했다. 그녀는 중학교 영어교사이다. 미시시피 하고 그녀는 주위에 들리지 않도록 작은 소리로 말했다. 미시시피 하고 나는 머릿속에서 철자를 떠올려 보았다. S가 4개, I가 4개, P가 2개. 기묘한 단어이다. 그 밖엔 잠자코 좀 먹어요. 굉장히 졸립단 말이야. 알고 있지만 부탁이니까 졸지 마세요. 모두 보고 있으니까. 라고 그녀가 말했다. 역시 결혼식 같은데 오는 게 아니었다. 신부 쪽 친구 테이블에 남자가 앉아있다는 것도 아무래도 묘한 일인데다가 사실은 친구도 뭣도 아니었다. 그런 건 역시 딱 잘라 거절해버렸어야 했다. 그랬다면 지금쯤 나는 내 집 침대 위에서 굴굴 잘 수 있었을 것이다. 요크셔 테리어 하고 그녀가 갑자기 말했다. 스펠링을 말하라는 것이란 걸 알아차기까지는 약간 시간이 걸렸다. YORKSHIRETERRIER. 나는 이번에는 소리내어 말해보았다. 예전부터 스펠링 테스트는 자신 있었다. 그래, 그런 식이야. 이제 1시간만 버티자. 이제 1시간만 지나면 실컷 자게 해줄 테니까. 나는 수프를 다 먹은 후 연거푸 3번 하품을 했다. 몇십 명의 웨이터가 몰려와서 수프 접시들을 치우자 그 뒤에 샐러드와 빵이 나왔다. 퍽이나 긴 여정을 거쳐 잘도 여기까지 왔구나 싶은 느낌이 드는 빵이었다. 누군가가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연설을 장황하게 계속하고 있었다. 인생이니 날씨니 그런 류의 이야기였다. 나는 다시금 졸기 시작했다. 그녀가 구두 끝으로 나의 복사뼈를 걷어찼다. 이래선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졸린 건 난생 처음이야. 왜 제대로 자지 않았어요? 잘 자지 못했어. 이것저것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서. 그럼 쭉 생각을 하세요. 어쨌든 졸지는 말고. 내 친구 결혼식이니까. 내 친구는 아니야. 하고 나는 말했다.
그녀는 빵을 접시 위에다 덜어놓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나는 체념하고 굴 그라탕을 먹기 시작했다. 고대 생물 같은 맛이 나는 굴이었다. 굴을 먹고 있는 동안 나는 멋진 익룡이 되어 눈 깜짝할 사이에 원시림을 날아서 황량한 땅 표면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땅 표면에서는 점잖아 보이는 중년의 피아노 선생이 신부의 초등학교 시절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해할 수 없을 때는 납득이 갈 때까지 질문을 하는 타입의 아이였습니다. 그만큼 다른 아이들보다는 진도가 늦었지만 마지막에는 누구보다도 마음이 담긴 피아노를 쳤습니다. 하고 나는 생각한다. 당신은 저 사람을 따분한 여자라고 느낄지도 모르지만 실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손에 든 스푼을 허공에서 멈춘 채 물끄러미 내 얼굴을 응시했다. 정말이에요. 당신은 믿지 않을지 몰라도. 믿고 있다고. 푹 자고 일어나면 좀 더 믿을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해. 확실히 조금은 지루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루하다는 건 그렇게 큰 죄가 아니죠. 그렇죠? 죄는 아니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처럼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나는 세상을 삐딱하게 보지 않아. 라고 나는 항의했다. 사람 숫자를 맞추기 위해 잠이 부족한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는 여자의 결혼식에 갑자기 끌고 나온 것뿐이지. 단지 당신의 친구라는 이유로 말이야. 원래 나는 결혼식 따위는 좋아하지 않아. 전혀 좋아하지 않지. 100명이나 되는 인간들이 시시한 굴을 늘어놓고 먹는 것 따위 말이야. 그녀는 한마디 말도 없이 스푼을 접시 위에다 반듯하게 내려놓고 무릎 위에 흰 냅킨으로 입 가장자리를 닦았다. 누군가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플래시가 여러 번 터졌다. 졸릴 뿐이란 말이야. 하고 나는 톡 쏘듯이 말했다. 옷가방도 없이 알지 못하는 거리에 내동댕이 쳐진 기분이었다. 팔짱을 끼고 있는 내 앞에 스테이크 접시가 놓였지만 그 위에도 역시 흰 가스 덩어리가 둥실 떠 있었다. 예컨대 여기에 하얀 시트가 있다. 라고 하며 그 흰 가스 형체는 말을 걸어왔다. 세탁소에서 막 가져온 빳빳한 시트란 말이야. 알겠지? 자네는 거기에 파고들기만 하면 돼. 약간 차가운 것 같지만 그러고 있으면 따스하거든. 게다가 햇볕 냄새가 난단 말이야. 그녀의 조그만 손이 나의 손등에 와닿았고 희미한 향수 냄새가 풍겼다. 그녀의 섬세하고 곧은 머리카락이 나의 뺨을 어루만졌다. 나는 마치 무엇에 튕긴 듯이 눈을 떴다.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나니까 참고 있어요. 부탁이에요. 귓전에 대고 그녀가 그렇게 말했다. 그녀는 가슴 모양이 뚜렷하게 눈에 띄는 하얀 실크 원피스를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나는 나이프와 포크를 손에 쥐고 T자로 선을 긋듯이 천천히 고기를 잘랐다. 테이블마다 시끌벅적했고 사람들은 누구나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여 들었다. 마치 러시아워 때의 지하철에 탄 느낌이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누군가의 결혼식에 올 때마다 졸립다고. 언제나 늘 꼭 그렇단 말이야. 하고 나는 고백했다. 설마. 거짓말이 아니야. 정말 그렇다고. 나도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선잠을 자제하는 결혼식은 하나도 없었어. 그녀는 질렸다는 듯한 얼굴을 하고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 튀긴 감자를 몇 개 집었다. 뭔가 컴플렉스 같은 건가요? 짐작도 안 가. 분명히 컴플렉스예요. 그렇게 말하니 언제나 백곰과 함께 유리창을 깨고 걷는 꿈을 꿔 라고 나는 농담을 해보았다. 하지만 사실 나쁜 놈은 펭귄이란 말이야. 펭귄이 나와 백곰에게 억지로 누에콩을 먹인단 말이야. 그것도 굉장히 큰 초록색 누에콩인데. 입 다무세요. 하고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결혼식에 오면 졸린 건 사실이야. 한 번은 맥주병을 엎질렀고 한 번은 나이프와 포크를 3번씩이나 바닥에 떨어뜨렸지. 딱 하기도 해라. 그녀는 접시 위에서 고기의 지방 부분을 정성스럽게 잘라내면서 말했다. 당신, 사실은 결혼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의 결혼식에서 선잠을 잔다. 그건가? 복수죠. 잠재적 욕망에 의해 나타나는 복수행위? 그래요. 그럼 지하철을 탈 때마다 선잠을 자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탄광갱부가 되고 싶은 욕망인가? 그녀는 그 말에는 대꾸하지 않았다. 나는 스테이크 먹기를 포기하고 셔츠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어 불을 붙였다. 요컨대 라고 말하고 나서 잠시 후 그녀는 말을 이었다. 당신은 언제까지나 어린아이로 있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잠자코 검정 구스베리 셔벗을 먹고 뜨거운 에스프레소 커피를 마셨다. 졸려요? 아직도 조금은. 하고 나는 대답했다. 내 커피 마실래요? 고마워. 나는 2잔째 커피를 마시고 2개비째 담배를 피우고 36번째 하품을 했다. 하품을 하고 나서 얼굴을 들었을 때에는 테이블 위의 하얀 가스 덩어리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여느 때나 다름없었다. 가스 덩어리가 사라질 즈음 테이블에 케이크 상자가 돌려지게 된다. 그리고 나의 졸음은 어디론가 자취도 없이 날아가 버린다. 콤플렉스? 어딘가로 수영하러 가지 않겠어? 라고 나는 그녀에게 물어보았다. 지금? 아직 해가 중천이야. 좋긴 하지만 수영복은 어쩌죠? 호텔 매점에서 사면 되지. 우리는 케이크 상자를 안고 호텔 복도를 걸어 매점까지 갔다. 일요일 오후라서 호텔 로비는 결혼식 하객들과 동반한 가족들로 뒤죽박죽이었다. 이봐, 그런데 미시시피라는 단어엔 정말 S가 4개 들어있는 건가? 몰라요, 그런 건.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의 목덜미에서는 근사한 향수 냄새가 났다. 5월의 해안선. 친구로부터 온 한 통의 편지. 결혼식 초대장이 나를 예전의 거리로 끌어당겼다. 나는 이틀의 휴가를 내고 호텔 방을 예약한다. 뭐랄까, 몸의 절반쯤이 투명해져 버린 듯한 이상한 기분이다. 맑게 갠 5월의 아침, 나는 서류 가방에 소지품을 챙겨놓고 신칸센에 올라탄다. 창가의 좌석에 앉아 책을 펼쳤다가 다시 덮고 캔맥주를 비우고 아주 잠깐 잠들었다가 포기하고 바깥의 풍경을 바라본다. 신칸센의 차창에 비치는 풍경은 언제나 똑같다. 그것은 억지로 절개되어 맥락도 없이 일직선으로 늘어선 메마른 풍경이다. 마치 날림으로 지은 집 벽에 장식된 액자 속의 그림처럼 그런 풍경은 나를 지겨운 기분이 들게 한다. 11년 전과 모든 것이 똑같다. 무엇 하나 달라지지 않았다. 강화율이 넘어 5월의 햇살도 말라버린 햄 샌드위치의 맛도 지루한 듯이 경제신문에 눈길을 주고 있는 옆자리의 젊은 비즈니스맨의 옆모습도 이 씬은 아마 수개월 내로 강경한 대일 수입 제한을 실시할 것이라고 신문 제목은 알리고 있다. 12년 전 나는 거리에 애인을 갖고 있었다. 대학에 방학이 되면 나는 여행 가방에 짐을 꾸려 신칸센 아침 첫 차를 탔다. 창가 좌석에 앉아 책을 읽고 풍경을 바라보고 햄 샌드위치를 먹고 맥주를 마셨다. 거리에 도착하는 것은 항상 오전이었다. 해는 아직 하늘 높이 떠오르지 않았고 거리의 구석구석에는 아직 아침의 부산함이 꺼지지 않고 남아있었다. 나는 여행 가방을 안은 채 커피숍으로 들어가 모닝커피를 마시고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시각의 거리 모습을 못 견디게 좋아했다. 아침 햇살, 커피 향기, 사람들의 잠기 어린 눈, 아직 손상받지 않은 하루. 바다 냄새가 난다. 희미한 바다 냄새다. 물론 진짜로 바다 냄새가 날 리 없다. 문득 그런 느낌이 들었을 뿐이다. 나는 넥타이를 고쳐매고 선반 위에 가방을 꺼내어 열차에서 내린다. 그리고 진짜 바다 냄새를 가슴으로 들이마신다. 반사적으로 몇 개의 전화번호가 내 머리에 떠오른다. 1968년의 소녀들. 그 번호들을 한번 늘어놓는 것만으로도 그녀들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우리는 예전에 자주 들락거렸던 레스토랑에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 테이블에는 줄무늬 테이블보가 깔려있고 창가에는 제라늄 화분이 놓여있을지도 모른다.
창으로부터는 화창한 종교적인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야, 몇 년 만인가? 그래 벌써 10년이나 되었군.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세월이 흘러가 버리는군. 야, 몇 년 만인가? 그래 벌써 10년이나 되었군.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세월이 흘러가 버리는군. 아니, 틀리다. 그게 아니다. 마지막으로 너를 만나고 나서 아직 10년밖에 지나지 않았구나. 왠지 100년이나 지나버린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해도 무척이나 바보 같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 하고 나는 말할지도 모른다. 분명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이미 5년 전에 결혼해 아이도 있고 남편은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고 3개쯤 주택자금 대출을 안고 있고 어쩌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른다. 지금 몇 시죠? 하고 그녀는 묻는다. 3시 20분. 하고 나는 대답한다. 3시 20분. 시간은 마치 오래된 뉴스 영화 필름처럼 덜덜 소리를 내며 감겨들고 있다. 나는 역 앞에서 택시를 타고 호텔 이름을 알려준다. 그리고 담배에 불을 붙여 머릿속을 다시 한번 텅 비운다. 결국 아무와도 만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나는 호텔 훨씬 앞에서 택시를 내려 텅 빈 아침의 큰 길을 걸어가면서 멍하니 그렇게 생각한다. 거리에는 버터 굽는 냄새와 신선한 차 향기와 보도에 뿌려진 물냄새가 떠돌고 방금 문을 열 레코드 가게에서는 새로운 히트곡이 흐르고 있다. 그러한 냄새와 소리가 의식의 엷은 그림자를 빠져나가는 것처럼 몸속으로 조금씩 스며든다. 누군가가 나를 유혹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봐, 이쪽이야. 이쪽. 어이, 나야. 기억 안 나? 너에게 딱 어울리는 장소가 있어. 함께 가자고. 틀림없이 마음에 들 거야. 아마 나는 그런 장소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것이다. 우선 네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기 때문이지. 라고 나는 생각한다. 균일하지 않은 공기. 이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거리에는 뭐랄까 균일하지 않은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10m를 걷는 것만으로도 공기의 농도가 달라진다. 중력이, 햇빛이, 온도가 달라진다. 매끈매끈한 보도 위의 발걸음 소리도 다르다. 시간조차도 마치 낡아 빠진 엔진처럼 균일하지가 않다. 나는 한 남성복 가게에 들어가 운동화와 스포츠 셔츠를 사서 종이백에 넣는다. 어쨌든 옷을 갈아입고 싶었다. 뜨거운 커피를 마시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 모든 일은 그 다음부터다. 호텔 방으로 들어가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 말보로를 3개 피웠다. 그러고 나서 셀로판 포장을 뜯고 새 스포츠 셔츠를 입는다. 서류 가방에 무리하게 쑤셔 넣어온 청바지를 꺼내 입고 새 운동화에 끈을 맨다. 새 신발에 발이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방의 카페 위를 몇 차례 왔다 갔다 하는 동안 몸이 조금씩 거리에 익숙해지기 시작한다. 30분 전에 느꼈던 어찌할 바를 몰랐던 초조함도 지금은 어느 정도 엷어졌다. 새 신발을 신은 채 침대에 드러누워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자니 바다 냄새가 다시 났다. 이전보다 훨씬 분명한 냄새였다. 바다 위를 건너오는 바닷바람, 바위 틈에 남겨진 해초, 습기 먹은 모래.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우러진 해안의 냄새였다. 1시간 후에 택시를 해안에 세웠을 때 바다는 사라지고 없었다.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바다는 몇 킬로미터나 멀리 밀려나 있었다. 낡은 방파제의 자취만이 이전의 해안 도로를 따라 무슨 기념품처럼 남아 있었다. 이젠 아무 쓸모도 없는 낡아 빠진 낮은 벽이다. 그 너머에 있는 것은 파도가 밀려오는 해안이 아니라 콘크리트를 깔아놓은 광대한 황야였다. 그리고 그 황야에는 수십 동의 고층 아파트들이 마치 거대한 묘지의 표석처럼 눈이 닿는 곳까지 늘어서 있었다. 초여름을 연상시킨 햇살이 대지에 내리쬐고 있었다. 이곳이 생긴 지 벌써 3년은 될 거예요. 매립을 시작하고 나서 7년쯤 걸렸지만 말이에요. 산을 깎아내려 흙을 컨베이어 벨트로 운반해 바다를 메웠어요. 그리고 산을 택지로 삼아 바다에 아파트를 세운 거예요. 몰랐나요? 하고 나이 지긋한 택시 운전사가 가르쳐 주었다. 그럭저럭 10년 만이니까요. 운전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곳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조금만 더 가면 새로운 해안이 나오는데 가보시겠어요? 아니요. 여기서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는 미터기를 올리고 내가 건네주는 돈을 받는다.
해안 도로를 걸어가자 얼굴에 땀이 약간 배어나온다. 도로를 5분쯤 걸어가서 방파제에 올라 폭이 50cm쯤 되는 콘크리트 벽 위를 걷기 시작한다. 새 운동화의 고무 밑창이 뻑뻑 끌리는 소리를 낸다. 버려진 방파제 위에서 나는 몇 명의 아이들과 스쳐 지나간다. 12시 30분. 쥐 죽은 듯 고요하다. 자, 벌써 20년도 더 되었나? 여름이 되면 나는 매일 이 바다에서 수영을 했었다. 수영복을 입은 채로 집 마당 끝에서 해안까지 맨발로 걸어다녔다. 햇볕에 달궈진 아스팔트 도로는 어찌나 뜨거운지 깡충깡충 뛰면서 걸었었다. 소나기도 왔었다.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 노면에 스며들던 소나기의 냄새가 못 견디게 좋았는데 집에 돌아오면 차가운 우물 속에 담가둔 수박이 있었다. 물론 냉장고도 있었지만 우물에서 차갑게 식힌 수박만큼 맛있는 건 없었다. 목욕탕에 들어가 몸에 묻은 소금물을 씻어낸 다음 툇마루에 앉아 수박을 먹었었다. 한 번은 수박을 매달아 두었던 끈이 풀어진 적이 있었는데 건져 올리지 못한 채 몇 달 동안이나 우물 속에 떠있기도 했었다. 물을 길어 올릴 때마다 양동이 속에 수박 조각이 들어있었다. 기억이 확실하다면 그때가 오사다 하루, 일본의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가 고시엔에서 우승팀 투수가 된 여름이었다. 그렇다곤 해도 어찌나 깊은 우물이었는지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둥근 어둠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더 자란 뒤에는 이미 그 무렵에는 바다도 완전히 오염되어 버려 우리는 산 위에 있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게 됐지만 저녁이 되면 개를 기르고 있었지. 희고 커다란 개였어. 해안 도로를 산책하곤 했다. 모래사장에 개를 풀어놓고 멍하니 있으면 같은 반 여자애들을 몇 명 만날 수 있었다. 운이 좋으면 주위가 완전히 캄캄해질 때까지 1시간 정도 그 애들과 이야기할 수도 있었다. 긴 스커트를 입고 머리엔 샴푸 냄새를 풍기며 눈에 띄기 시작한 가슴을 작고 단단한 브래지어로 감싼 1963년의 여자아이들. 그녀들은 내 옆에 앉아 작은 수수께끼로 가득한 단어들을 계속 말했다. 그녀들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학급 이야기, 마을 이야기, 안소니 버킨스, 그레고리 팩, 엘비스 프레슬리의 새로운 영화, 그리고 닐 세데카의 브레이킹 업 이즈 하드 투 두 등을. 해안에는 1년에 몇 번씩 익사체도 밀려들어왔다. 대개는 자살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어디에서 바다로 뛰어들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양복을 입고 주머니에 무엇 하나 소지품이 없는 혹은 파도에 휩쓸려버린 자살자들이었다. 신문의 지방판에 작은 기사로 실릴 뿐이었다. 신원 불명, 여성, 20살 전후라고. 폐 속으로 바닷물을 가득 들이마셔 물거품처럼 부풀어 오른 피부를 드러낸 젊은 여자.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방황하는 유실물처럼 죽음은 천천히 파도에 의해 운반되어 어느 날 조용한 주택지대의 해안으로 떠밀려왔다. 그 중에 한 명은 내 친구였다. 아주 오래전 6살 무렵의 일이다. 그는 집중호우로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죽었다. 봄날 오후 그의 시체는 탕류와 함께 단숨에 먼 바다로 운반되었고 그리고 사흘 뒤에 떠내려가는 나무와 함께 나란히 해안으로 밀려왔다. 죽음의 냄새. 6살 소년의 시체가 고열의 가마에서 타는 냄새. 4월의 흐린 하늘에 우뚝 솟은 화장터의 굴뚝, 그리고 잿빛 연기. 존재의 소멸. 발이 아파오기 시작한다. 나는 운동화와 양말을 벗고 맨발이 되어 방파제 위를 계속 걸어간다. 쥐 죽은 듯이 고요한 오후의 햇살 속으로 근처에 있는 중학교의 차인벨 소리가 울린다. 고층 주택의 무리가 끝없이 이어져 있다. 마치 거대한 화장터 같다. 사람의 흔적은 없다. 생활의 냄새도 없다. 밋밋한 도로를 이따금 자동차가 지나갈 뿐이다. 나는 예언한다. 5월의 태양 아래를 양손에 운동화를 들고 낡은 방파제 위를 걸어가면서 나는 예언한다. 너희는 무너져 버릴 것이다. 라고. 몇 년 뒤인가 몇십 년 뒤인가 몇백 년 뒤인가 나는 모른다. 하지만 너희들은 언젠가 확실히 무너져 버린다. 산을 무너뜨리고 바다를 메우고 우물을 메우고
죽은 사람의 혼 위에 너희들이 세워 올린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콘크리트와 잡초와 화장터의 굴뚝, 그것뿐이지 않는가? 앞쪽에 강물의 흐름이 보이게 되면서 제 방도 고층 주택도 거기서 끝나고 있었다. 나는 강 언덕으로 내려가 맑은 강물에 발을 담근다. 정겨운 차가움이다. 바다가 오염되기 시작했던 때에도 강물은 언제나 맑았었다. 산에서부터 모래땅이 강바닥을 일직선으로 흘러온 물이다. 유사를 막아주는 폭포를 여러 개 갖고 있는 이 강에는 물고기도 거의 살지 않는다. 나는 얕은 강줄기를 더듬어서 겨우 보이기 시작한 바닷가로 향한다. 파도 소리, 바다 냄새, 바닷새, 앞바다에 닻을 내린 화물선의 그림자, 양옆을 매립해 땅 사이에 끼어든 것처럼 보이는 해안선이 거기서 조그맣게 숨을 쉬고 있었다. 미끄러운 낡은 제방의 벽에는 돌로 긁거나 스프레이 페인트로 쓴 무수히 많은 낙서가 늘어서 있었다. 그 대부분은 누군가의 이름이다. 남자 이름, 여자 이름, 남자와 여자의 이름, 그리고 날짜. 1971년 8월 14일. 1971년의 8월 14일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1976년 6월 2일. 1976년 올림픽과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다. 몬트리올? 포드? 3월 12일. 연도가 없는 3월 12일. 이봐, 나는 이미 31벌이나 3월 12일을 보냈단 말이야. 누구누구는 아무하고나 잔다. 전화번호를 써두었어야 했는데. All you need is love. 코발트 블루빛 스프레이 페인트다. 나는 강가 언덕에 앉아 제 방에 등을 기대고 죽은 듯이 조용하고 쓸쓸하게 남겨진 50m 가량의 폭이 좁은 해안선을 몇 시간이고 바라보았다. 기묘할 정도로 온화한 5월의 파도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해가 중천을 지나고 제 방의 그림자가 강물 표면을 가로질러 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졸음이 밀려왔다. 그리고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문득 생각한다. 깨어났을 때 나는 대체 어디에 있을까 하고 깨어났을 때 나는